내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해 당 공식 입장을 정하기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유예론을 주장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22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역임. 금투세 도입에 앞서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부양이 시급하다고 강조. 금투세마저 도입된다라고 하면 선진 시장인 미국 시장으로의 이탈은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자본시장 선진화의 핵심은 불공정한 지배구조 개선과 개인 투자자 보호입니다. 김현정 의원이 생각하는 금투세 등 민주당의 경제정책 방향 집중 분석합니다. 현재 국정감사가 한창인데요. 금융투자소득세와 증권시장 활성화 등 현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 간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현재 국회 국정감사 진행 중인데요. 국회 정무위 소속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점에 역점을 두고 계세요? 일단 국정감사하면은 이제 윤석열 정권의 각종 이제 국정 운영에 대한 그 감사를 통해서 실정을 좀 파헤치고 개선점을 이제 찾아내는 그런 과정인데, 네. 지금 저희 정무위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정무위 하면 금융이라든지 금감원, 공정위 등을 이제 떠올리시는데, 저희 정무위 피감 기관 중에는 국가보훈부하고 그렇죠. 국민권익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무혐의 종결 처리한 그 건과 그 권익위 국장이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에 대한 그 외압, 의혹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질의를 좀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새로 이번 국감을 통해서 확인된 그 권익위의 잘못된 점을 확인한 게 하나가 이제 큰 성과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권익위에서는 그 동안에 그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이 네. 특혜가 있었다라고 하고, 그 의료진과 그 소방본부의 그 소방대원들에게 징계를 요청했었잖아요. 네. 그와 관련해서 부산대병원에서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해서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 이번 국감에서 소방청장이 나와서 그 이송과 관련해서 어떤 특혜도 없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특혜 논란은 권익위가 그거에 대한 책임을 좀 져야 될 측면이 있고,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권익위에서는 이 헬기 이송이 그 소방 헬기로 이송했음에도 불구하고 닥터 헬기의 규정을 준용해가지고 네. 이것이 이제 공무원 그 행동 강령에 위반됐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인데, 사실은 닥터 헬기가 아니라 소방 헬기였거든요. 네. 잘못 준용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직권남용 혐의로 이제 공수처에 그 유철한 권익위원장을 이제 고발한 그 상태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뭐 금융위 금감원뿐만 아니라 보훈부 권익위원회도 해당 이제 소관 상임인데요. 국가보훈부가 내년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천안 독립기념관과는 별개로 서울에 갇힌 국내 민족독립운동 기념관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를 둘러싸고도 논란인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 윤석열 정부에서 자꾸 철진한 이념 논쟁, 역사 갈라치기가 지금 아주 지금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아시겠지만 뭐 독립기념관장을 구구 누라이트 인사로 임명해서 강복 회장이 강복절 행사에 이제 불참한 초유의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천안에 지금 독립기념관이 있는데, 이번에 그 예산서를 저희가 살펴보니까 제2의 국내 민족 독립기념관을 서울에 짓겠다라는 예산안을 은근슬쩍 넣어놨더라고요. 네. 그 총 예산은 그 245억을 들여서 이제 짓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그동안 그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해서 각종 이제 역사 국책기관 등의 구구 누라이트 인사들을 앉히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제2의 독립기념관, 이제 누라이트 독립기념관이라고도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짓는 꼼수를 저희가 이제 확인한 것이죠. 그 과정에서 보면은 총 예산은 245억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수백억이 소요되는 부지 매입비 네. 등도 빠져 있고 공사비도 축소한 의혹들이 대단히 있습니다. 이미 예산서에 포함이 돼 있나요? 예, 예산서에 그 수천 페이지가 넘거든요. 정부 예산서가. 네. 그 안에 달랑 한 줄 들어가 있는데요. 내년 예산으로 설계비 예산으로 4억 3천만 원 정도만 넣어놨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 알박기 예산이다. 이렇게 네. 일단 사업 그 설계비를 4억 3천여만 원을 넣어놓은 다음에 정부 사업이 이제 계속 사업으로 이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계속 사업은 취소시키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이용한 것 같고,
또 그다음에 공사비를 뭐 평당 한 310만 원 정도로 책정했던데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한 평당 460만 원 정도가 들거든요. 네. 그래서 공사비도 한 70여 원을 축소한 의혹도 있어서 이런 내용들은 결국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기 위한 꼼수 아니냐라는 시각으로 저희가 바라보고 있고 이번 국감에서 제가 계속해서 그걸 네. 살피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감에서는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 사망 사건 관련해서 정승현 부위원장이 과거 야당 의원들을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여야 의원들 간 충돌했습니다. 국감 때마다 국회의원들의 어떤 거친 질의 모습 또 피감기관의 행태 이게 지적되곤 했는데 이번 권익위 국감에서 지적한 문제의 핵심은 뭡니까? 그러니까 지난 8월 22일 날 야당에서 있잖아요. 정순용 부위원장을 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디올백 그 명품백 수수 무혐의 종결과 관련해서 지금 뭐랄까 그 외압을 행사했고 그 권익위원들의 의견을 묵살하면서 그 무혐의 처리 종결을 주도했다라는 네. 그 혐의로 그 저희가 고발을 했는데 지난 9월 9일 날 권익위의 그 권익위 회의록을 저희가 입수해서 살펴보니까 거기에서 정승윤 부위원장이 그 우리 야당 의원들을 고발하겠다라고 발언한 것이 확인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국감장에서 그거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의 고발한 거에서 이제 따져 묻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회의록을 보니까 이제 거기 권익위원 중에 한 분이 이 그 권익위 국장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서 그 이제 그런 이제 고인이 되게 힘들어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들을 개진하는데 그것들도 다 묵살을 하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취지의 그런 뉘앙스의 그 발언들도 회의록에서 발견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는 대단히 그 상황을 갖다가 호도하고 있는 그런 문제이고 또 여전히 또 국감장에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지 않고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김 의원께서는 22대 국회에서 몇 안 되는 금융 전문가입니다. 민주당 금융투자소득세 토론회에서 김 의원은 유예하는 게 맞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금투세 시행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한 배경은 어떤 겁니까? 네, 저희가 이제 2020년도에 여야 합의로 법안이 이제 통과돼서 네. 준비 기간을 두고 23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23년 1월은 이제 윤석열 정부였는데 그 당시에 증시 상황이 너무 좋지 않고 투자자 보호 제도가 미비하다. 이래서 네. 2년을 더 유예시켰습니다. 그런데 2년이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어 있는데 그 두 가지 조건이 그러면 충족이 되었느냐를 살펴보면 증시는 오히려 2년 전보다 더 악화되어 있고 투자자 보호 제도도 전혀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 내년 1일부터 시행한 거는 좀 시기상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경제는 세계 10대 강국인데요. MSCI라는 선진 지수에는 편입되지 못하고 증시는 네. 그 신흥국 지수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한국 증시가. 그리고 신흥국 지수에 속해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거래세 체제를 지금 선택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MSCI 선진 지수에 먼저 편입을 한 다음에 그래서 밸류업이라든지 증시 부양을 정책을 펴서 선진 지수에 편입된 이후에 금투세를 도입하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이제 주장인 것이죠. 네. 근데 당내 지금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소득이 네. 있는 곳에는 세금이 따라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금투세 관련해서 민주당 언제쯤 입장 최종 정리가 될까요? 지금 시기랑 내용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의 정책 의총을 통해서 이임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당 지도부가 이제 결정할 것인데요. 저는 조만간 이제 그 결정할 것이라고 그 기대를 하고요. 네. 다만 이제 이번에 금투세의 그 논란을 통해서 저희가 확실히 얻은 성과는 분명히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본시장 밸류업,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 당력을 집중하자라고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네. 그와 관련된 그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한다든지 독립이사제라든지 등등 네. 자본시장 선제와 관련된 법안들을 당론 수준으로 발의하기로 하고 그것을 우리가 주도하기로 이렇게 결정한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유예를 한다면 언제까지 시점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있습니까? 사실 유예론의 그 내용에는 폐지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아, 네. 왜냐하면 사실 둘의
법 기술적인 거에 차이가 있지 사실은 네. 똑같은 주장이거든요. 뭐냐면 폐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포함된 개념입니다. 유예가. 네. 왜냐하면 이게 자본시장 밸류업과 증시 부양 이후에 도입하자는 거니까 다만 이제 우리 내년 1일부터 시행되어 있기 때문에 유예하자는 입장에서는 그 부칙에다가 언제까지 유예할 것인가를 넣어야 되는 것이고 네. 폐지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폐지한 다음에 증시 부양을 한 이후에 그때 다시 재개정하자 이런 네. 취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같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한 4년 정도 유예하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SCI의 선진지수의 편입 여부라든지 주가 상황들을 고려해서 그 시기를 네. 좀 당길 수 있다 이런 정도의 단서 조항을 다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방금 이제 김 의원 말씀대로 금투세보다는 자본시장 밸류업 또 증시 부양이 우선이다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근데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밸류업은 예를 들면 고용의 유연성 등 노동개혁과 같은 보다 근원적인 구조적인 문제, 이 제도 개혁이 선행돼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세요? 네, 일단은 정책 결정할 때는 좀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저는 네. 생각하는데 선진 세제 도입하고 자본시장 밸류업을 통한 증시 부양 여기에 있어서는 저는 그 후자 쪽에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 노동이 주체가 되는 노동 개혁 이런 것들도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지만 네. 그 자본시장 밸류업과 관련된 것은 그거보다도 더 급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요 2019년 600만에서 2024년도 4년 사이에 800만이 증가했습니다. 오히려 증가를 했죠. 예, 그리고 800만 명이 폭증을 했고 대부분 2030 청년 세대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 세대들은 이 주식을요 계층 이동 사다리의 기회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증시 상황을 보면은 지난 9월 10일 기준으로 보면 미국 증시는 평균 한 16% 상승했는데 네. 코스닥 시장은 15.6%가 하락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 불투명한 그 지배 구조라든지 투자자 보호제도의 미흡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뭐 불법적인 공매도라든지 물적 분할이라든지 주가 조작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주된 원인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상법이라든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개선하는 것이 저는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서민 경제가 어렵습니다. 우리 경제에서 중요 위치를 점하고 있는 삼성 반도체 뭐 위기론까지 최근 나오고 있는데 국내 산업 경쟁력의 문제는 어디에서 비롯된다고 보세요? 이제 올해 그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례적으로 사과문까지 게시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증권가에서는 14조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9조에 이제 멈췄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가도 지금 10만 원 넘던 것이 5만 원대로 지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삼성전자가 매출은 여전히 79조로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삼성전자 2기로는 좀 섣부른 좀 판단인 것 같고요. 또 반도체 경기가 어려운 것은 미국의 그 반도체법으로 인해서 그 중국 수출이 좀 저조한 그 측면도 있고 또 대만의 TSMC라든지 인텔 등의 경쟁사들 간의 경쟁이 치열한 측면도 또 같이 봐야 되는 측면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시장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그 국내 산업과 기술 분야에서 변화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국제 경쟁을 갖추기 위해서는 창의성이 결합된 기술 혁신 등이 네.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시장에서는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신산업으로 블록체인이라든가 또 AI 등에 대한 관심이 큰데요. 가상화폐 결제 등 블록체인 관련 규제 장벽으로 인해서 국내 산업이 세계 경쟁력에 뒤처진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네. 새로운 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 혁신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제정이 돼서 올해 7월 20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법이 아시겠지만 21대 국회에서 아주 대단히 논방이 되게 셌던 그래서 어렵게 진통 끝에 통과된 법안이거든요. 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이제 확보하는 것이고 또 국민들의 자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그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네.
이 법이 이제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효과성을 좀 검증하고 보완책을 만들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좀 있다라는 네. 생각이고요. 그 세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다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또 우리 그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자산을 보호해 주는 것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글로벌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아직은 그 시장 환경을 안정화시키는 거기에 좀 집중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법과 별개로 상설 특검 추진 등 투트랙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최병 관련 특검법도 추가로 발의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특검법과 이 국정조사 등에 대한 향후 일정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최혜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다시 저희가 재발의할 계획을 갖고 네. 있고 그동안에 그 대통령의 가족이나 친인척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들은 다 예외 없이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했고 그때 특검을 추천하는데 여당 인사를 배제한 것도 다 예외 없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거부권을 본인과 그 아내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상설특검법까지 저희가 이제 병행해서 하기로 이렇게 결정된 것인데요. 네. 상설특검법은 아시겠지만 이제 2014년도에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법안이고 거부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신에 이제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죠. 예, 없죠. 그래서 기간과 대신에 또 규모는 좀 작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상설특검법을 통해서는 그 삼부토건 주가 조작 그 의혹하고 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하고 그 국회의 그 증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동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상설특검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네. 최혜병 특검법과 그 김건희 특검법 병행해서 같이 하기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인데요. 뭐 내수 등을 감안한 조치로 보입니다. 관련해 가계대출 문제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 사실 그 지난달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빅컷을 단행했잖아요. 0.5포인트를 이제 인하를 단행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예측은 이미 있었고 그것이 이미 시장에 선반영되어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스트레스 DSR 2단계도 적용을 좀 하고 있고 또 금융권 자체적으로도 그 가계대출 그 총량을 제한하는 그런 그런 그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그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대출 그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은 지금은 좀 그런 전망은 좀 아직은 이르다라는 게 좀 우세하고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제 그 이창용 한은 총재는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시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금리 인하라든지 또는 부동산 가격의 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의 우려는 여전히 병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대책 이런 것들은 마련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국정감사는 정부 정책을 점검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보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고성만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닌 바람직한 정책을 향해 매진하는 정책 감사의 장일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오전 전남 나주에서는 맑은 날씨 속에 만여 명이 제2회 MBN 나주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는데요. 현장에 다녀온 고선영 아나운서가 전해주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전남 나주시 영산강변에 위치한 나주 종합스포츠파크에 나와 있습니다. 화창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는 요즘 현재 이곳은 이른 아침부터 전국에서 모인 달리기 마니아들이 가득합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2회째를 맞이한 2024 MBN 나주 마라톤 대회 10,000명이 넘는 참가자가 이곳 나주에 모여서 출발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마라톤 참가자들은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영산강변을 따라서 5km
5km와 10km 하프 풀코스를 달릴 예정이고요. 동호인 팀 대항전도 펼쳐집니다. 이 코스 지형도 전체적으로 평탄해서 달리기에 수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잠시 오늘 마라톤에 참가하는 시민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리기를 위한 완주 또 각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에는 5km를 뛰었었는데 이번엔 10km를 도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전하게 다치지 않고 완주를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파이팅 하면서 마무리해 볼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옆에서 이야기만 나눠도 참가자분의 긴장과 설렘이 느껴집니다. 이 MBN 나주 마라톤 대회, 이번에는 이 대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윤병태 나주시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올해 두 번째 MBN 나주 마라톤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5천여 명이 참가했는데 올해는 무려 만여 명이 또 참가를 했어요. 이 마라톤에 참가하기 위해도 나주에 방문한 전국 달리미 분들께 먼저 환영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전국 방방곡곡에서 11,000여 명이 되는 전국의 달리미들이 우리 나주를 찾아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많은 참가자들이 모인 데에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 마라톤 풀코스가 추가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 코스 공인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예, 대한육상연맹으로부터 지금 풀코스 이제 공인을 이제 받았고요. 영산강변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만끽할 수 있도록 영산강변으로만 코스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산강변을 달리시면서 굽이굽이 흐르는 강과 또 청정 자연, 황급빛 들녘, 갈대숲 이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힐링하는 그런 코스가 될 걸로 자부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선선한 강바람을 맞으며 나주의 역사와 문화를 만끽할 마라톤 참가자들 이 갈고 닦은 실력들을 잘 펼치면서 즐겁고 안전하게 레이스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MBN 나주 마라톤 대회가 열리고 있는 나주 종합 스포츠파크에서 아나운서 구선영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호김 전 의원님, 북한이 한국이 무인기를 보낸 평양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며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 정부와 군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남북이 격한 공방을 펴고 있습니다. 네.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정부는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데 보통 이걸 이제 NCND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학자적 관점에서는 인정한 것으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그동안에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비례의 원칙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사례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성기를 방송을 재개하는 것 외에 만약에 우리나라가 무인기를 보내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비례의 원칙에 입각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것이고 또 NCND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거를 인정하는 순간 이 뭐라 그럴까 어떤 그 교전의 상황으로 직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지만 적극적으로 북한의 쓰레기 풍선에 대해서 대응하겠다라는 정부의 의지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출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박시정 부원장님, 북한의 주장대로 무인기가 평양에서 포착됐다면 이걸 누가 보낸 걸까요? 뭐 김정은 부녀의 명품 체장 삐라가 담겨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일단 국내에 있는 대북 단체들은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다라고 선을 긋고 있거든요. 뭐 저도 알 수 없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풍선하고 달라서 무인기라고 하는 것은 북한으로 넘어갈 당시에도 우리 군의 레이더라든가 어떤 이 관측 장비에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대략 짐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이런 이 전략적 모성이라고 하는 것들도
국회에서 비공식적으로 뭐 국방이라든가 이런 걸 열어가지고 이 전략적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어느 정도 뉘앙스라도 풍겨줘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지금 우리 정부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두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북한에 하는 만큼 대응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사실 맞지 않습니다. 네. 맞지 않는 게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단체들이 먼저 삐라 풍선을 보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북한 정부가 보냈습니다. 이게 남한과 북한의 차이인데 우리 국가는 어쨌든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민간의 자율성이 있습니다만 북한은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북한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민간에서 보내는 것도 우리 한국 정부가 보내는 거라고 착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네. 왜 통제를 못하느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쪽에서 북한에서 계속해서 북한 정부가 이 오염물 풍선을 보내는데 여기에 똑같이 대응한다는 것은 이게 이른바 치킨 게임입니다. 치킨 게임이라는 게 겁이 없다는 뜻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멍청하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식의 서로가 믿지 않고 멍청하게 대결 구도로만 간다면은 한반도에서의 국제적 위험성도 높아지고요. 그리고 위험성이 뭐 국제적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우리 같은 이 글로벌 경제에 이 속해 있는 나라들은 경제 위기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정부가 이 치킨 게임으로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공유와 신뢰의 구축이라는 기본적인 국가 간의 외교 방향으로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정우김 전 의원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무인기가 다시 발견되는 순간 끔찍한 참변이 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뭘까요? 용산에 무인기를 띄우겠다는 포석일까요? 일단 무인기가 평양에 떴지 않습니까? 네. 그게 사실이라면 북한의 방공망이 완전히 뚫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인정하면서까지 이렇게 발끈하는 이유가 뭘까를 우리가 이제 일별해 봐야 되는데요. 이런 상황이 오면 북한도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할 겁니다. 네.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북한이 도발하면 우리는 대응하고 억제하는 선에서 끝났는데 적극적으로 지금 반응하는 형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김여정의 말이 거칠 수밖에 없으나 북한도 지금 상당히 대응 체계에 대해서 골치 아픈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북한의 체제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문제의 단초는 민간 단체인 탈북자 출신의 시민 단체가 대북 전단지를 소위 뿌리는 것 때문에 이제 이 일이 발생하기는 했는데 북한은 그것을 잘 모른다 그랬는데 북한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한국 정보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거든요. 네. 오히려 북한 체제와 북한의 인식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그 생각 자체를 악용해가지고 북한 체제가 이러하니 너희도 그 소위 시민단체의 대북 전단지를 막아라라는 그런 압박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단지 이제 이러한 적극적인 이런 대응에 있어서 북한의 오판이라든지 오산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는 점에서 분명히 그 걱정할 부분이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그 대북 전단지를 북에 뿌리는 민간 단체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이게 왜냐하면 접경 지역의 주민들도 상당히 위험하고 네. 그 자체가 긴장을 증폭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일련의 수순이 필요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풍선, 쓰레기 봉투 풍선을 뿌리게 되면은 우리는 적극 대응하겠다라는 시그널은 분명하게 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준현 부원장님, 북한의 무인기 대응 보복 언급에 신원식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북한이 자살 결심이 없으면 전쟁을 못 일으킨다라고 말했습니다. 뭐 강대강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데 위기 관리의 필요성은 없을까요? 안보실장이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안보실장할 자질이 없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거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고 전쟁을 가정해서 우리가 이길 거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쟁이 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우리와 비교하면 잃을 게 없습니다. 잃을 게 없는 사람들과 잃을 게 많은 우리하고 갈등 국면이 났을 때 우리가 누가 손해가 봅니까? 우리가 당연히 손해보는 겁니다. 북한은 원래 그런 국가예요. 그런 국가라는 것을 도발적인 국가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관리해 왔거든요. 역대 보수 정부,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도 한국 내에 있는 이 탈북 단체들의 이 풍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리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걸 관리를 안 하고 있는데요. 기분 좋을 수 있습니다. 보수적인 분들. 북한에서 하니까 우리도 응징하니까 기분 좋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문제라든가 안보 문제 그리고 적경지 주민들의 문제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위험을 겪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안보라는 것은 이렇게 기분 좋고 한 대 맞았으니까 한 대 때린다. 이런 저차원적인 수준이 아니다. 종합적으로 국가의 평화와 안정과 경제까지도 관리하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우리 신원식 실장이 그만한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국내 정치 상황 보겠습니다. 정우김 전 의원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김건희 여사 관련해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는 대통령실 한남동 라인을 정리하라면서 인적 쇄신을 촉구했습니다. 통상 여당 대표가 뭐 내각도 아닌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건 좀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지금 그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관계는 거의 뭐 이제 강을 건넌 사이라고 해도 그렇게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 그런 관계가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게 되고요. 네. 사실 대통령의 그 인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또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촉구하는 배경에는 당장 목전에 지금 보궐선거가 상당히 지금 단순히 어떤 그 4개 지방자치의 어떤 보궐선거가 아닌 그런 어떤 전국적인 단위로 확대되는 상황으로 지금 있는 데다가 대통령의 지지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문제의 단초는 바로 그것이다라는 점을 좀 콕 찍어서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한다 그래서 대통령이 인적 쇄신을 당장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아마 유권자나 또는 이제 본인이 당대표로서 이번 그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금 이 정치권 특히 여권의 문제의 근원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차원이 아닌가. 그리고 네. 만에 하나 보궐선거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와서 책임을 지는 상황이 오게 되면 그 책임의 근원은 물론 당대표인 자신도 일부 져야 되지만은 보다 근본적인 단초는 거기에 있다라는 부분을 지금 부각시키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박 부원장님, 김건희 여사 문제에서 시작된 민심 악화를 막기 위해 한동훈 대표가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던데 한 대표의 최근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아직 뭐 정면 대결까지는 못했고요. 제가 보기에는 측면 언저리까지 겨우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실 인적 쇄신 요구를 왜 합니까? 대통령실의 가장 큰 문제가 김건희 여사인데 김건희 여사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것이 정답인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친한계 일부 의원들은 뭐 사과 이야기 정도까지 나왔습니다만 한동훈 대표는 아직도 김건희 여사 보고 사과하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 본인이 우리 잘 아다시피 특수부 검사 출신입니다. 이 정도면은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답니다. 애둘러 가지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국민의 눈높이가 뭡니까?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네. 김건희 여사도 도이치모터스 문제라든가 선거법 위반 관련 의혹이 있다면 수사받아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정우김 의원님,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 기수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 이른바 친윤, 친한계 다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친한계는 기수를 하는 게 오히려 특검을 막는다라는 입장이고 친윤계는 여론 재판을 하라는 말이냐라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당내 갈등 증폭 소재로 부각되는 모양새입니다. 네. 이러다 당이 쪼개지는 거 아닙니까? 당이 쪼개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상황에서도 각자 자신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서 현실론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일단 이 싸움 속에서 이 친한계가 됐든 친윤계가 됐든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기소를 하는 게 맞다 내지는 그런 여론 재판을 하라는 말이냐에 있어서 기소의 주체는 검찰인데 네. 마치 주체가 그들 내부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그런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검찰의 중립성이 없다라는 거를 그럼 그들 스스로 인정하는 게 아니냐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낳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 지켜보는 것이 맞고요. 아마 친한계 입장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검찰이
결론을 내리라고 지금 아마 기대하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친윤계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중도에 상당히 그 그레이 에어리아가 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여론 재판을 하라는 말이냐라는 그 의미 속에서 이런 식으로 김 여사 문제를 너무 노골적으로 돌출시켰을 경우에 과거에 자신들이 경험했던 어떤 그 탄핵이라든지 또는 배신의 트라우마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결국 당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뭔가 뿌리를 잘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적극적인 지지층에서는 이 뿌리를 자르는 이 의식과 행위 자체를 하나의 그 배신으로 또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정치라는 거는 지금 유권자의 표가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갈등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당이 쪼개지지 않고 쪼개져서도 안 된다라는 그 마지노선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여권을 뒤흔드는 명태균 의혹에 더불어민주당 국정농단 의혹이 점입 가경이라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는데요. 이른바 명태균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명태균 씨가 발언하는 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가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또 제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은 정치자금법을 넘어서 가지고 이거는 국정농단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지금 이 사건이 공수처에 고소고발되어 있습니다. 공수처 사부에 되어 있는데 지금 수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명태균 씨의 다른 선거법 관련 수사들도 진행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가 사정기관을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간단합니다. 국회에서 특검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현재 민주당의 가장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네. 정우김 전 의원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시발점이 된 최서원 씨와 명태균 씨를 비교하면서 대통령 탄핵 얘기가 나왔는데요. 정 의원께서는 현재 상황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세요? 그때와 지금이 좀 그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다음에 권력, 그리고 권력을 위임한 여당이 수세에 몰리고 있다라는 거에서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볼 때 그때는 대통령과 최서원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지금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얘기하면서, 물론 대통령 이야기도 일부 언급되지만 주로 여사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데서 이제 차이가 있고, 그때는 탄핵이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트라우마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지경까지 가서는 안 된다라는 이 위기감이 그 국민의힘이라든지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상황을 좀 단순화시켜서 거칠기는 하지만 지금 야권은 명태균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명태균은 김 여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김 여사는 뭐 표현은 뭐하지만 윤 대통령을 잡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련의 상황 속에서 과연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바로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그런 어떤 그 법적 조치를 통해서 페이드아웃이 되느냐, 네. 여기서 그냥 정리가 되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지금 야당이 지금 뭔가 끄집어내고자 하는 또는 흔들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생각지도 못한, 지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련의 상황이 법리와 증거로서 보여질 것인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장담 못한다라는 게 네. 문제가 되겠죠. 박 부원장님, 명태균 의혹을 두고 연일 거세지는 야권의 공세,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는 걸까요? 야권이 염두에 두는 최종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결국은 진실을 밝히는 거겠죠. 네. 그런데요, 이 진실이 굉장히 오래된 진실인 것 같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되기 전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에 권력이 남용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또 짐작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 의혹을 보면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경선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네. 만약에 이 명태균 씨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만약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자적 사건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국정을 이 모양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야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임기 중단까지도 생각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박근혜 대통령 시절과 비교해 보면요, 박근혜 대통령 그나마 순수했던 것 같아요. 본인이 나도 속았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쪽은 아예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 발언 중에 이준석 대표를 소개시켜줬다, 뭐 이런 이야기들,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결국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검찰이라는 사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이것을 억누를 수 있다, 진실을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지금 이 정권의 문제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진실을 파헤치는 것은 사정권을 벗어나는 방법, 국회에서의 특검밖에 없다. 이렇게 네. 야권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정호김 의원님,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 경선 당시 2차례 비공표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던데요. 국민의힘 4명의 대선 경선 후보 캠프에 제공된 당원 명부가 명 씨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야당은 윤석열 캠프를 의심하지만 명 씨는 홍준표 시장에게 물어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아까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를 잡고 있다고는 했지만, 그리고 또 본인의 발언 중에 상당히 그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을 하기도 했어요. 자기를 구속시키면은 대통령은 한 달 내로 뭐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네. 식의 그런 극단적인 발언을 하긴 했지만, 지금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그걸 암시하기만 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김건희 여사와의 그 뭐라 그럴까 직접 통화를 한 녹취라든지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있어요. 단지 텔레그램 하나는, 그 공개했던 그 여사의 텔레그램은 오히려 자기는 힘이 없어서 개입을 못한다라는 취지의 그 내용만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 명태균 씨가 전략을 쓴다면 뭐 엄청난 촉과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자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쇠는 자신과 대통령 부부와의 어떤 관계에 대한 사실들이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주의를 좀 이렇게 뭐랄까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나,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그 소위 당원 명부를 명태균이가 가지고 갔는데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선 어떻게 전달됐는지 경위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러면 당시 윤석열 후보 쪽에서 가지고 갔다는 소린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홍준표 시장에게 물어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주의를 분산하는 전술의 네.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식의 주장만 난무해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뭐 누군가가 문제가 있다 또는 법 위반이다라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끊임없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의혹이 늘어나면서 지지도에는 영향을 끼칠지 모르지만 네. 이런 거 정도를 가지고선 결정적으로 지금 뭐 임기를 중단시키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하시는데, 사실 그거는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서 굉장한 비극입니다. 또한 뭐 반복된다면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재보궐선거 살펴보죠. 박 부원장님, 10월 16일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마무리됐는데요. 전남 영광 곡성군수 재선거 사전투표율이 두 곳 모두 40%를 넘기고, 특히 영광은 역대 지방선거 최고 투표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높은 투표율이 어느 당에 유리할까요? 글쎄요, 지금 영광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 후보, 조국혁신당 후보, 진보당 후보가 거의 호각세입니다. 네.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투표율이 높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현재 시점의 여론조사에서의 추이에 의해 가지고 투표율에 참여한 분들도 누구를 지지하느냐가 비슷하게 수렴됩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과 진보당 후보가 앞서가는 경쟁을 할 것이다. 뭐 그런 예측이 들고요. 네. 조국혁신당은 상대적으로 조직력이 약하기 때문에 좀 처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네. 네. 정우임 의원님, 투표 결과에 따라 한동훈 이재명 대표의 입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텃밭을 빼앗길 경우 누가 더 타격을 입게 될까요? 그게 금정이고요. 한동훈 대표로서는. 네.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로서는 아마 영광을 얘기하는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여전히 지금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조직이 중요하다라고 현장에서는 생각하는 측면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금정과 같은 경우에 지금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의 후보 단일화를 했고 또 심지어는 조국 대표까지 가서 선거 이제 운동을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가 나오지 못한다면은 이게 아마 당내 분열을 좀 더 부채질하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벌써부터 민주당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국민의힘에서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거는 선거를 리더로서 그 지휘한 리더의 책임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까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듯이 지금 애초에 근본적으로 대통령과 여사 문제가 이 보궐선거 자체의 판을 흔들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네. 이제 곡선과 영광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진보당이 굉장히 지금 약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차피 그 사람들은 이념의 왼쪽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은 뭐 이념이 중요하지 않고 진영이 중요할지 모르지만 그랬을 때 그 이재명 대표가 좀 더 그 출구 전략이라든지 자신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굉장히 그 곡성 영광은 반드시 쟁취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그 전제를 가지고 또 본인의 지금 1심 선고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여기서 변화가 있다면 이재명 대표에게 타격을 줄 것 같습니다. 국정감사 잠깐 살펴볼까요? 박 부원장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5일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관련 공개 소환 등을 두고 공방이 펼쳐졌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문다혜씨를 다루는 것 자체가 코미디고 한국 정치의 부끄러운 하나의 단면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다혜씨 다루면요 김건희 여사가 더 떠오르게 됩니다. 문다혜씨 이미 기소되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죄를 짓고 기소되고 지금 조사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뭐 문재인 대통령이 경찰청에 전화해가지고 이거 무마하라고 뭐 압력이라도 행사했습니까? 그런 적이 없잖아요. 네. 문다혜씨를 자꾸 이렇게 호출할수록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못해서 주가 조작 의혹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리 의혹들이 더 떠오르는 상황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좀 말씀드리자면은 그 제발 그 퇴임한 대통령의 사생활 가지고 이렇게 현 정부가 이 꼬리를 잡아가지고 이걸 정쟁으로 이용하는 것 이거는 좀 끝나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정호겸 전 의원님,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마표대기를 찾을 당시 교통 통제가 있었다는 자료가 공개됐는데요. 무슨 권리로 교통을 막았느냐 야당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제가 볼 때 이 교통 통제를 여사 스스로 차단하라고 통제를 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이런 식의 어떤 그 표현은 뭐하지만 과잉 충성이랄까 또는 뭐라 그럽니까 그 소위 심기 뭐 그 보존이라고 경호라고 네. 할까요? 이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하고요. 지금 김건희 여사는 진영이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무당층 그리고 심지어는 보수층의 지지자들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비판하거나 우려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정말 김건희 여사가 아주 좋은 일을 해도 지금 욕을 할 준비들이 다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활동 자체가 오히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점이 여사가 직면한 딜레마가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수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배 수장님 재보궐선거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부산 금정구청장에서 김경지 민주당 후보, 윤희련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게 전통적인 보수세가 강한 지역인데 이게 이례적인 일인가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보수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유리한다 이렇게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텐데 화면으로 이제 그래프 또 여론조사 결과도 보실 수 있을 텐데 상당히 이제 국민의힘이 불안해지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가장 큰 이유는 사전 투표율이 20.63%인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사전 투표를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유권자들이 대체로 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이런 이유가 이 지역에서 낮아진 대통령 또 정당 지지율이 또 원인이 될 것으로 보고요. 네. 16일입니다. 수요일 본 투표일 날 투표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부산의 민심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 영향을 준 것인지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공동 지원 유세 얘기가 나오던데 네. 표심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게 21년도에 4.7 부산 재보궐선거 때 비하면 사전투표율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당시에는 18.6%였는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높아서 이게 정치적 의미가 많이 부여된 재보궐선거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터져 나오기 때문에 부산 지역의 민심도 거기에 편승을 해서 그 심판론으로 지금 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더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선거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민주당과 그 조국 혁신당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이게 좀 깔끔하게 좀 정리가 안 되고 좀 불협화음 비슷하게 나와서 네. 이제 다시 두 분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공동 지원 유세를 나가게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부산 민심이 특징이 좀 역결집이 일어나는 그런 좀 패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여론조사에서는 오차 범위 내에서 그 민주당 후보가 조금 앞서는 걸로 나왔지만 사실 또 심판론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한동훈 후보가 계속 여기다 공을 들이기 때문에 또 역결집의 어떤 그런 상황도 좀 살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배 수장님, 전남 예. 영광공수 재선거 지지율을 보면 장세일 민주당 후보, 이석가 진보당 후보, 장현 조국 혁신당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며칠 남지 않은 선거 표심을 가를 변수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가장 큰 것은 조직과 인물로 봐야 되겠죠. 근데 네. 이 인물이 정작 후보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표 또 조국 대표의 인물 싸움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사전투표율이 무려 43.06% 영광 지역인데 워낙 높은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듯이 진보당, 민주당 또 그리고 조국혁신당 뭐 별 큰 차이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어디까지나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투표가 되느냐가 중요한데 원래는 이 지역이 이제 민주당 강세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있는 민주당의 조직이냐 아니면 조국 대표의 인물이냐 아니면 후보자인 이석가 후보자의 인물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장님,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연이어 방문을 했고 조국 혁신당 대표 한준호, 박지원, 정청래 민주당 의원들도 영광, 곡성, 월세살이를 각각 네. 하면서 표심 잡기에 나섰는데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일단 지금 호남 재보궐선거가 호남 두 곳하고 그다음에 부산, 그다음에 강화 이렇게 수도권 뭐 영남 이렇게 좀 전국적인 분포를 가지고 진행이 되는데요. 네. 그 조국 혁신당에서 반드시 이번에 호남 교두보를 만들겠다라는 그 일념하에 그런 전략적 기조하에 이쪽에 너무 이제 올인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민주당과 좀 감정적 갈등이 되게 좀 골이 깊어졌어요. 네. 다행히 이제 부산 쪽은 단일화가 됐는데 그 과정도 좀 깔끔하지 못했고 또 이 호남 쪽은 이 단일화 과정 논의 자체가 진행이 됐지만 결국 결렬이 됐거든요. 근데 이 후보들이 좀 각각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 월세살이 같은 이벤트를 통해서 선거를 캠페인을 전개하다 보니까 진보당의 후보가 이제 생활 밀착형 선거를 캠페인을 벌이면서 막판에 이제 급부상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지금 호남 두 곳이 좀 무난하게 민주당 정당 지지율로 보면 민주당이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좀 그렇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배 수장님, 영광 곡성 군수 재선거 사전투표율 방금 말씀하셨듯이 40%를 넘어섰습니다. 높은 투표율인데 이렇게 되면 어느 당에 유리하다고 좀 얘기해 볼 수 있습니까? 결국 저는 조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인물 대결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민주당이라고는 당이 보여줄 수 있는 막판 뒷심 이 부분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본 선거일도 역시 동원될 수 있는 조직은 민주당이 좀 강세거든요. 하지만 이제 끝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단언할 수는 없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을 높이는 것은 강한 분노가 있든지 이른바 앵거리 버드라고 해서 누군 절대로 당선되면 안 돼. 정권 심판적 성격이 강해야 되는데 지금 호남은 좀 그런 또 반응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인물이냐 조직이냐가 중요한데 그래도 조직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강화군수 보궐선거로 보면 박용철 국민의힘 후보가 한영희 민주당 후보에 앞서는 모습입니다. 네. 안상수 전 인천광역시장이 출마하면서 이 보수표 분산 얘기가 나왔는데 네. 별 영향을 못 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재보궐선거에서는 인지도가 있으면 상당히 유리한 그 지점을 차지할 수 있는데 오히려 지금 그 효과가 발휘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광화 지역 자체가 좀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선전을 하는 그런 결과가 지금 현재 여론조사 상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서울 교육감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그 정당색이 반영이 되지 않는 곳이긴 선거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서울의 표심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특히 지금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 관련해서 서울 지역이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 서울 교육감이 진보 성향이 되냐 보수 성향이 되냐에 따라서 전국의 좀 판도가 이제 좀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교육감 선거가 더 더 중요한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선거가 될 것이다 이런 진단이군요. 네. 배 수장님,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가장 관심이 쏠리는 곳 국민의힘 텃밭인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입니다. 여기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한동훈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도 영향을 줄 텐데요. 어떤 전망입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이재명 대표보다는 한동훈 대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네. 부산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영남 지역, 지금 그나마 지지세를 버티고 있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영남인데 이곳에서 국민의힘이 이기지 못한다면 이번 검정구청장 선거에서 그러면 상당히 또 정권 심판 성격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것을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만으로 돌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네. 한동훈 대표도 금정구청장 선거에는 공을 많이 들이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제 2달이 넘었고 90일이 다 돼 가는데 또 선거 결과에 대해서 정권 탓만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는 중요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동력에도 영향을 주겠지만 재보선 이후에 독대 해동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저는 한동훈 대표의 운명 또 독대 해동의 성격 강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영 수장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NBS에서는 지난주 조사에서 역대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네. 현재 지지율과 국정 수행 문제 같이 이게 비교해서 분석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은 지금 그 터지고 있는 여러 가지 녹취록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 지금 대통령실이 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분위기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한동훈 대표와의 독대가 지금 성사가 되는 분위기이기도 한데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MBS 자료가 그래도 좀 보수적인 흐름으로 전화 면접 조사에서 나타나는 그런 패턴이 좀 있었는데 이번 자료를 보면은 서울에서 거의 18%가 나왔어요. 그리고 네. 그 모든 연령대에서도 굉장히 지금 지지율이 낮은 상태고 70대 이상만 지금 긍정 평가가 이제 50% 조금 넘는 수준이었는데 지금 이 국정 운영의 전반적인 그 기조가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한 지는 오래됐는데 지금 대통령이 선택을 못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재보궐선거 이후에 이제 세 번째 심판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강서구청장 재보궐부터 시작을 하면 세 번째인데 이번에는 좀 국정 운영 기조를 확실히 바꾸는 선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종찬 수장님, 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최저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돌파구가 있느냐입니다. 현 지지율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총체적 난국이죠. 왜냐하면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긍정 국정 지지율이 20% 되면 국정 동력이 자초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개혁 과제 또 임기 절반이나 남아 있는데 국정 운영 추진이 제대로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 상태, 추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냐면 네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심지어는 핵심 지지 기반인 대륙주, 대구 경북 60대, 70대 이상 주부층까지도 흔들흔들 지지율이 곤두박질 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지지율의 원인은 뭐냐? 채, 김, 의, 해입니다. 그러니까 차이병 특검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 논란을 어떻게 해결해? 지금 뭐 명태균 또 이 논란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의정 갈등 그리고 이제 이 해동 유난 갈등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돌파구를 마련해야만 지지율의 반전도 도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수장님, 정당 지지율의 경우 지난주 MBS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10개월 만에 민주당에 역전을 당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지지율도 대통령 지지율과 같이 하락하는 추세인가요?
이게 지금 한동훈 이제 대표가 처음에 이제 대표가 되었을 때는 약간 디커플링 현상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지지는 올라오고 대통령 지지는 빠지는 흐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 달여가 지나고 이 2달여 가까이 되면서 동조화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 지지율이 같이 지금 내려가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정당 지지율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좀 낮은 게 굉장히 좀 오래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언제든지 결별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 그런 면에서는 지금 대통령실이 굉장히 좀 위기에 몰려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배 수장님, 김건희 여사의 김영선 공천 개입 의혹으로 시작된 명태균 리스트가 여권을 흔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게 상당한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대통령 지지율을 분석해 드릴 때 우리 시사 스페셜 시청자분들이 기억나실 겁니다. 3P다. 첫 번째로는 국정 철학, 이념 관련된 부분인데 이 폭이 얼마나 넓힐 수 있느냐. 두 번째 P는 정책입니다. 손에 쥐는 가시적인 성과가 뭐가 있느냐. 마지막에 P는 people, 사람입니다. 결국 정치는 사람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인데 이 명태균 씨도 PK 지역이거든요. 더군다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핵심 지역 기반에서 또 60대, 70대 이상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낮은 지지율에서 국정 혼선 상태니까 봐라. 또 사람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이 또 초래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인사를 한다든지 또 김대남 전 선임행정관 같은 일이 또 추가적으로 연쇄 파동이 벌어지는 상황이 그렇게 되면 또 한동훈 대표와의 또 갈등 부분은 어떻게 되죠? 자꾸 사람 문제가 연쇄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래 가지 않도록 해결하는 방법은 결과적으로는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이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수장님, 네. 여권 악재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안들이 지적됩니다. 한동훈 대표 대통령실을 향해서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등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지금 대통령과 독대 얘기가 있는데 네. 두 사람의 만남이 지지율 반전의 계기가 될까요? 충분히 이제 모멘텀은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근데 이제 그 만남 독대 이후에 이제 어떤 선택들을 하느냐가 지지율 반전의 계기가 되느냐 못 되느냐로 이제 결정이 될 걸로 보는데 사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지금 한동훈 대표는 그 특검 전국에서 특검을 부결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며칠 또 지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 부분을 강화하면서 한남동 라인을 정리해야 된다라고까지 조금 더 지금 세게 나가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세게 나가고 있는 배경은 이제 한 세 가지 정도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10월 10일 그 공직선거법 이제 그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면서 이제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나 민주당 국회의원들 모두가 조금 이제 자유로워졌다. 그리고 그 지금 현재 그 공소시효에 적용을 받는 국회의원이 민주당 쪽이 조금 더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 이제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는 점을 꼽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검찰 분위기가 상당히 좀 이전과는 다르게 돌아간다는 점을 한동훈 대표가 캐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수사 자료의 언론 유출이라든지 또 최근에 임성근 해변당 사단장에 대한 어떤 그 압수수색 이런 것들이 한동훈 대표가 조금 더 자신감을 갖게 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속에서 이 만남이 이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가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배 수장님, 한동훈 대표 김건희 여사 활동 자제도 언급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과연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더욱 갈등이 증폭될 것인지 여권대 상황은 어떤 전망이세요?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상황대로 미루어 유추해서 분석을 해본다면 저는 좀 난망하다, 쉽지는 않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태도와 입장을 바꿀 생각이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진작에 바꿨을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바꾸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야권 공세에 밀려서는 안 된다. 두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지극히 개인적으로는 또 아내이거든요. 아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건가 충분히 또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한동훈 대표로서는 절체절명의 지금 국정 지지율이나 또 당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을 본다면은 이거 안 바뀌고는 안 된다. 네. 또 강하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또 접근하고 있고 또 밀어붙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위적으로는 수용이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으로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누군가 좀 사실은 중재를 해야 됩니다. 네. 강하게 두 사람 사이를 충돌이 아니라 또 의견도
극한적으로 또 차이를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를 중재해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좀 수습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MBS 조사를 보면 김건희 여사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불결된 것과 관련해 잘못됐다는 응답이 60%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네. 특검법을 둘러싼 향후 여론 향배 어떻게 보는지요? 일단은 이게 지금 잘 됐다는 22%고 잘못됐다가 60%예요. 이걸 보면은 대통령에 대한 이제 같은 조사에서 긍정 평가는 24%가 나왔는데 어떤 그 정책 추진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부정 평가가 특히 특검과 관련해서는 더 낮거든요. 잘했다는 평가가 2%포인트 더 낮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 대통령 지지율을 올려야지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이제 반등이 될 수 있다. 그 국정 동력이 어떤 힘이 마련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이 특검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이제 상설 특검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상설 특검은 이제 쪼개기로 특검을 이제 조금 더 작은 미니 특검으로 이제 만들어서 거부권의 어떤 제약을 받지 않겠다라는 취지가 있는데 국민 여론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것 같아요. 빨리 좀 이 특검 전국을 마무리를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잘못된 게 있으면 처벌을 받든지 아니면 뭔가 그에 대한 합당한 처분을 받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자라는 그런 여론 향배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 수장님, 북한이 예. 우리나라가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면서 남한을 향해 비난 수위를 높이면서 위협하고 있는데요. 뭐 우리 정부도 지금 강한 어조로 비난하면서 강당한 대치 상황인데 향후 남북 문제 전국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저는 뭐 아주 또 남북 관계가 경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야 간에 또 대통령과 야권 사이에는 대치 국면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북한의 경우에는 우리 무인기가 북한에도 일종의 이 내용들을 투하를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극렬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또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들은 북한이 이른바 오물풍선, 쓰레기 풍선을 쏘아댄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북한에 대해서 지금 또 적개심을 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네. 정부는 강력하게 북한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우리는 맞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장인 것이고 반면에 이제 지금 민주당을 비롯해서 야권에서는 그래도 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평화적인 국면으로 뭔가 시도할 건 없는가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11월 달에는 미국 리더십이 변화될 조짐도 있습니다. 네, 미 대선. 그렇습니다. 미국 대선입니다.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또 이 삼성의 한반도 이 정세가 또 상당히 또 소용돌이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북중로의 관계 또 한미일의 관계 우리 국내 정치 상당히 우리 국민들로서는 위협 수위가 더 높아지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은영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남북 어떻든 간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지금 뭐 국제정세도 곳곳에서 전쟁이 치러지고 있고 이 문제가 어떤 그 뭐 여야 정치권 지형이라든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주말마다 지금 오물풍선이 떴다 주의하십시오 하는 문자를 저도 받거든요. 네. 그만큼 지금 일반 국민들이 느낄 때는 굉장히 이제 긴장감, 위기감이 고조가 되긴 하는데, 근데 최근 뭐 금투세 논란 이런 걸 봤을 때 북한의 이슈는 위기감이나 이런 것들이 고조가 되더라도 전체적으로 국가가 흔들릴 정도의 전쟁이 난다든지 이렇게는 또 사람들이 인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다만 최근에 이제 그 김여정이 얘기한 그 무인기 관련한 문제는 이제 긴장도를 높이는 그런 발언들이 있지만 이 4개 국가가 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이제 어떤 치명적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믿음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정감사 한창 진행 중이잖아요. 예. 국감 이후에 여야 지지율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는 뭐 야권 쪽보다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또 국민의힘 지지율 어떻게 되느냐 중요할 텐데 당장 재보선 결과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국정감사가 사실상의 김건희 국감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 물론 뭐 이재명 대표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더 중요한 지표는 대통령의 지지율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이 독대를 통해서 한동훈 대표와 얼마나 돌파를 해내느냐 이 부분이 또 재보선 이후에 국정감사 이후에 새로 또 평가받는 정당 지지율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한 주간 지지율이나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칠 현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다음 주에 국감에 이제 지금 그 강혜경 씨라고 제보자가 지금 출석을 한다고 하거든요. 네. 이분이 이제 또 어떤 발언을 명태균 씨 하는지. 관련 그 문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또 일부 언론사에서는 그 지방자치단체 공천 관련한 김 여사 개인 문제를 보도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많이 퍼져 있는데 실제 할지 이런 게 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배 수장님은요? 저는 뭐 무엇보다 재보선일 겁니다. 부산검정에서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또 전라남도 연관 결과가 과연 조국혁신당 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어떤 영향을 줄지,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직후에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빨리 이 해동이 된다면 이번 주 내일 수도 있으니까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이 독대동에서 과연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지 여부, 또 네. 의정 갈등과 관련된 어떤 해법이 나오는지가 상당히 또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설가 한강이 한국인 최초,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 수상의 쾌거를 이뤘습니다. 한국 문학의 새 역사를 쓴 감격적인 소식을 나누느라 주말 내내 사람들은 기뻤습니다.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등 한강 작가의 작품을 찾는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 국민의 환호성 속에 이념적, 정치적 잣대로 작품을 폄훼하는 부끄러운 일들이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한강의 작품이 유해도서로 분류돼 일선 학교 도서관에서 폐기됐다고도 하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사상적 잣대로 문화와 예술에 주운 글씨 낙인을 찍는 행태는 언제쯤이면 멈추게 될까요? 전 세계가 인정하는 인류의 보편적 문학상인 한강의 노벨상 수상이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